16강입니다. LH도 맥그레스의 책 우주 강독 16번째입니다. 94쪽입니다. 믿음의 입자, 힉스의 입자라는 소제목입니다. 믿음의 입자, 그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실험이 된 건 아닌데 그걸 믿고 있었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나중에 나타났다. 그래서 유명한 힉스 입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봅시다. 2012년 7월 4일 힉스 입자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완벽한 자료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사람의 판단과 믿음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힉스 입자를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강독에서 얼마 전에 그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그 블랙홀, 그게 이미 오래전에 아인슈타인이 믿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증명을 할 수 없는데 수학적으로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를 안 거죠. 그 믿음, 과학자들의 믿음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 대표적인 게 힉스 입자다. 아마 블랙홀이 최근에 측정된 게 거기 이제 미리 있었으면 아마 맥그레스가 그 예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2012년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의 거대 강 입자 충돌기, 거대 강 입자 충돌기, 거대 입자 충돌기인데 강이 또 들어갔어요. 하여튼 굉장히 큰 큰 원통으로 돼서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그 통에 이제 원자들끼리 충돌시켜서 어떤 걸 실험하는 장치거든요. 입자 충돌기라고 합니다. 주위에 모인 물리학자들은 크게 흥분했다. 힉스 입자가 관찰된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힉스 입자 또는 그와 아주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2013년 3월 14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이 그 발견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호구들겁이었을까? 힉스 입자는 일찍이 1960년대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와 여러 학자들이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간 신비로운 입자다. 질량의 기원, 질량. 물질은 다 질량이 있는 거죠. 질과 양. 그 존재가 확인된다면 인류의 우주 이해라는 직소 퍼즐에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게 될 터였다. 이 번역이 이게 뭐예요? 인류의 우주 이해라는 직소 퍼즐. 그냥 퍼즐은 퍼즐인데 왜 직소라고 했을까요? 직소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직소. 뭘까 이게? 직소 퍼즐. 번역자의 특유 언어 감각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어요. 언론은 그 소식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과학 때문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독자들이 과학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학은 신문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인 이유는 노벨상 수상자 레온 레더만이 1994년에 지은 신의 입자라는 별명 때문이었다. 신의 입자?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언론인들은 그 별명을 너무 좋아했다. 신의 입자.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단순화된 별명이라고 여기며 싫어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학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런 나쁜 별명이 아니었다. 레드만은 자기가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로 부른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물리학 상황이 핵심이 되고 물질 구조에 의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처럼 포착하기 어려워서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속성대로 독자들의 관심과 그 호기심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어서 그 많이 신문에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이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고 믿지만 사실 다시 말하거니와 그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보이지 않는 괄호 열고 그리고 종종 탐지할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암흑물질, 제가 암흑 에너지가 더 많다고 하죠. 들의 존재를 가정한다.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는 질량의 결과로 보이는 중력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세운 가설이다. 그것도 가설이죠. 입자 물리학자들이 힉스 입자를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 관찰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어 그 존재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갖고 있는 설명력이 그것이 진짜라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힉스 입자가 그렇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또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분명하고 중요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 추론의 한계와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존재 증명? 뭐 그렇게 증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을 이해할 최고의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또렷이 보게 해주는 렌즈와 같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 이상이 있지만 그렇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신다든지 뭐 그 비슷한 종교성 그런 것도 있죠. 세계를 이해하는 것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모저모로 종교적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멋진 출발점이 된다.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출발점. 힉스 입자는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입자 물리학 연구의 대상인 우주가 애초에 왜 존재하는가 하는 더 흥미로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과학, 힉스 입자 대단한 발견인데 그것으로 다 해명이 되지는 않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 과학 안에서 이론의 역할을 생각해 봤다. 그렇다면 종교적 이론들은 어떨까? 종교적 이론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과학 이론들과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재밌겠어요. 앞에서 과학의 이론들이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했죠. 그게 그렇게 명징하고 객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원칙들의 근거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 관찰자의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없이 믿음의 결과로 나오기도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의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과학적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거 바탕에 두고 있으나 그런 과학의
일반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이 없어서 그걸 믿고 있다. 근데 그래도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신학도 뭐그 비슷한 거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종교에서의 이론, 삶을 이야기, 삶, 생명 이야기. 실제를 이해한다는 문제 전체는 리얼리티를 이해한다는 문제 전체는 자연과학과 여러 형태의 종교적 신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내가 젊은 날에 무신론을 등지고 기독교를 택하게 된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무신론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내가 주위에서 보고 내 안에서 경험한 바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커져가는 깨달음이었다. 그렇다면 종교적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답을 내놓고 있지만 나는 종교적 신앙이 내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방식만 언급할 생각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으로 제시할 테니까 독자들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목록의 순수를 재배치하거나 추가해 보길 바란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니까 재밌겠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가지입니다. 1. 신앙은 실제의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는 실제관을 제공하여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말도 까다롭게 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해야 될까요? 신앙은 실제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는 실제관을, 실제가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신앙은 이 문장에 뼈대만 간추린다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겁니다. 이게 주 문장이죠. 주절이죠, 주절. 핵심 문장입니다. 신앙은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떻게? 실제관을 제공하여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실제,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관점, 그래서 제공해서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근데 그 실제관이란 뭐냐? 실제의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는 실제관. 그런 실제관을 제공해서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합성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는. 그 긍정하는 이런 표현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겠죠. 예. 어쨌든 여기 첫째 문장에서의 핵심은 신앙은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은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나의 이익을 채우지 않는 도덕관을 제시한다. 아하, 여기까지 간다.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나의 이익을 채우지 않는 도덕관을 제시한다. 신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방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4. 신앙은 부정적인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신앙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욥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5. 신앙은 내 삶의 의미라는 더 큰 넓은 맥락에서 보게 해주어 소망을 갖게 한다. 이 소망은 근검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 심장함과 미래의 실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아하,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좀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가장 일반적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후 7장과 8장에서 이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이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 어떤 근거들을 댈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또 개념들을 자꾸 세분화합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걸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귀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책 읽기가 잘 안 됩니다.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장난 같네 하는 거죠. 그럼 그럴듯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쓰는지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과학자이기도 했던 철학자 찰스 퍼스는 최고의 과학 이론들 중 일부가 가차없는 논리적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상상력의 도약에 의해서 개발되었음을 지적했다. 그게 어떤 건지 나올까요? 상상력과 이성 모두가 이론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그 이론은 관찰과 증거에 비추어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전적 사례는 아우구스트 캐룰레의 이름이 발음하기가 그러네요. 까다롭네요. 캐룰레의 벤젠 구조 이론이다. 참 벤젠이라는 유기 화합물은 단순한 화학식 뭐라고 되어 있어요? C6, H6, 탄소6, H 수소죠? 6. 이거 달리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한 화학식과는 달리 이 무슨 말 자체가 참 들어오지 않네요. 벤젠이라는 유기화학물은 단순한 화학식과는 달리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야 도대체가 그냥 지나가요. 사람들은 그 물리적 구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캐롤리는 벤젠이 6개의 탄소 원자의 핵심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식으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특성을 많이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벤젠의 고리 구조에 대한 가정을 1865년에 발표한 프랑스어 논문에서 제시했고 1866년에 독일어 논문에서 다시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점차 널리 수용되었다.
뭐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러려니 합시다. 그런데 캐롤레는 이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떠올렸을까? 그는 이런 혁신적 발상을 낳은 발견의 논리를 설명하는 대신 벤젠의 고리 구조에 대한 폭넓은 정당화의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이 새로운 구조 모델이 당시의 어떤 대안적 모델보다 벤젠의 화학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1890년 이 사람이 신학은 종교적 이론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과학적 이론하고 어떻게 유사성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니 잠깐 자기가 신앙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를 5가지로 말한 다음에 다시 또 과학 얘기만 하네요. 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신학의 그 이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하지 않고요. 뭐 따라가 봐야죠. 뭐 우리가 다를 수가 있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 새로운 구조 모델이 당시의 어떤 대안적 모델보다 벤젠의 화학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1890년 캐롤레가 아니라 케쿨레네요. 이게 지금 케쿨레, 네, 케쿨레. 지금 제가 촛불 아래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촛불 3개 켜놨어요. 밤중입니다. 월요일 밤중입니다.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갔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전기 차단기 벽에 설치해 놓은 거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나가서 안 들어오네요. 전업사 한 6시쯤 좀 넘죠. 6시 반쯤 됐나? 전업사에 연락을 했더니 비가 와서 못 간다. 출장 못 간다. 그래서 안 됐고 제가 좀 해보려고 그 물기가 들었으니까 그 수건으로 좀 닦고 그리고 부채질하고 그리고 뭐 뜨거운 열기구가 있으면 그 옆에다 대고 다 건조시켜 볼까 하는데 열기구를 전기 없이 열기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촛불을 켜서 열을 좀 거기에 했는데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지내야 돼요. 내일 날씨가 이제 비가 이제 오늘 밤에 그치겠죠. 지금 아까 마지막 나가보니까 비는 그쳤습니다. 맑아지면 건조해지고 그리고 물기가 마르고 다시 되면 좋고요. 차단기가 안 되면 전업사 출장 불러서 차단기를 바꿔야 됩니다. 촛불을 켜놔서 글씨가 그렇지 않아도 눈이 노안이 와서 책 읽기가 그런데 촛불 밑에서 하니까 더 불편하죠. 촛불이라서 다른 것도 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글쓰기도 안 돼. 글쓰기도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뭐 모든 걸 못합니다. 책 읽기만 가능한데 핑계겸 지금 우주 강독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케쿨레예요, 이름이. 1890년 케쿨레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찬사를 받은 이 새로운 모델을 탄생을 기리는 25주년 기념식에서 고리구조의 특성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마침내 설명했다. 그는 제 꼬리를 뒤쫓는 뱀의 꿈을 꾸었고 그것이 벤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고 말해. 정말 웃기네.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나중에 이 이미지에다가 어떤 심오한 성적 상징을 부여하게 되는지 알았다면 청중은 더욱 놀랐을 것이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벤젠이
고리구조라는 생각의 기원은 솔직히 다소 이상했지만 그 생각을 증거에 비추어 확인해 봤을 때는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 책상이 도출된 방식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검증 방식은 완벽하고 분명하고 결국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런 걸 하고 신학과 신앙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몇 쪽이나 남았나 해달라고 한꺼번에 못할 것 같고 몇 번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소제목 믿음은 변화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1971년의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 층위에서 나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주위에서 관찰하고 내 안에서 경험한 것을 무신론의 렌즈로 보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것이 생각만큼 신통치 않음을 깨닫고 유신론의 렌즈로 다시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이 무신론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세상을 보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적인 거하고 사람들하고는 거꾸로예요. 과학적인 것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신을 인정해야만 주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니 말이죠. 이 일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줬다. 신에 대한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치에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의 노선을 따라가다가 나는 결국 신앙을 갖게 됐다.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군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 정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것이 회개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일부라고 확신하지만 당연하죠. 이거 잘못한 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심이죠. 거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그렇죠. 그리스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의미가 좀 더 풍성하여 철저한 마음의 변화 또는 근본적인 지적 방향 전환 같은 것을 의미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 성경의 번역본이 이 중요한 단어를 회개하다로 번역하여 온전한 의미를 놓쳤다. 회개하다라고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려면 심적 변화, 지성과 마음의 변화, 이것은 이전의 생각과 행동의 습관에서 돌이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심적 변화의 개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방향,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썼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 세계를 열린 상황,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라는 거죠. 캐슬린 노리스는 이것을 잘 표현하기를 회개는 유감의 의미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감, 뭐뭐 잘못했어요. 그걸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크지 않은 편협하고 파벌적인 인간 이해를 포기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크지 않은 오래간만에 켰더니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인가 가스인가
서로 3개나 켜놨습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런 일이 내게 벌어졌다. 나는 새로운 마음의 지도를 받은 것처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다. 나중에 나는 과학사와 과학 철학에 대한 N.L. 헨슨의 저서들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관찰이 이론적 전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연을 바라보는 과정은 우리가 보는 행위가 문화나 기존의 과학 이론들에서 도출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실제로는 이론 적재적이다. 이게 뭐 표현이 theory, 레이든은 몸을 실른다, 적재한다 그 뜻은 맞는데 이론 적재다. 이론은 안경과도 같아서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유신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유신론적인 입장이 더 이치에 맞다 거죠. 나는 세상을 이럴 때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나는 세상을 설명하는 경험의 실들을 엮어서 하나의 패턴이 있는 큰 그림을 제공하는 신앙의 능력의 매력을 느꼈다. 이후 체스터턴과 C.S. 루이스도 상당히 비슷한 이유로 믿음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그들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